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김효진 PD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박상희, 대선 때 영수증 처리 없이 돈 주려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박상희라는 사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선 캠프 자금 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돈 낸 기록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 투명한 돈 안 내놓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성적 경로를 통해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향신문의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따 조간브리핑에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공론화, 지금이 기회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노후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공적연금의 그런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선안, 보험료 등에 있어서 숫자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관련한 기사 역시 본격적으로 조간브리핑 시작하면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박 대통령 특별 사면제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를 했죠. 이 자리에서 했던 말 중에 여러 얘기 중에서 특별 사면제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일면 머릿기사로 뽑았습니다. 세계일보는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도 특별 사면 제도를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비중 있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홍준표 준해 소환,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처음, 이런 제목의 머릿기사입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안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중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속보 역시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국민연금 여야 합의의 브레이크라는 제목인데요. 브레이크 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손대는 거 요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야의 합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여야도 합의 이틀 만에 이 처리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최종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신문들 모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국민연금 관련 이 개선안 합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 사실, 그 소식을 비중 있게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문까지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한국일보 일면 머릿기사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나머지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머릿기사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의 조간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박상희, 대선 때 영수증 처리 없이 돈 주려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제목이고요. 말씀 아까 오프닝에서 드렸듯이 박상희라는 사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자금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상희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이요, 대선 당시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4일, 어제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돈은 안 받고 다 돌려보냈다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거부한 돈이 공식 창구가 아닌 대선 캠프 산하 본부로 음성적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신경이 좀 쓰인다. 예, 신경이 좀 쓰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경이 좀 쓰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박상희 전 위원장의 발언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목이 된다고 경향신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성 전 회장은 대선 캠프에 특별 당비를 낸 것이 없다, 그분은 돈을 낸 것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투명한 돈을 안 내놓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성 전 회장이 대선 때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는 폭로에 대해서 나는 전혀 낌새를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대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성 전 회장의 역할에 관해서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 또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남겼더군요. 박상희 전 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공식 창구인 재정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음성적인 자금이 이 캠프 산하 기구나 특정 개인에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 박상희 전 위원장의 말대로라면은요, 이 성 전 회장이 공식적으로는 특별 당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점, 이 사실도 바로 말씀드렸던 의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성 전 회장은 지난달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선 자금 장부에 회계 처리가 된 돈이냐, 이런 질문에 뭘 처리해요?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 측이 대선에서 썼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비용 모두 479억여 원입니다.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559억 원의 85%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신고한 484억 원보다 6억 원가량 적은 규모입니다. 새누리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돈을 한 6억 정도 덜 쓴 것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모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의 흙탕물 안 튀게, 대선자금 양음지 이중구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요,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13일 지난 대선은 내가 책임지고 치른 선거였다, 내가 아는 한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죠. 김무성 대표의 공언처럼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돈 문제에 관해 한 점 의혹도 없을까요?
당시 새누리당 캠프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캠프 내부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흙탕물을 튀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투명하게 들어오는 돈이 한정적이었다면 나머지는 과연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대선 캠프를 드나든 자금이 양지와 음지라는 이중 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경향신문은 오늘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지의 대선 자금 필요를 키운 것은 역설적으로 돈 문제를 극도로 멀리하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결벽증적인 태도도 한몫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치열하게 붙으면서 박 후보 캠프는 실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박근혜 후보에게 돈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 대표가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고 박근혜 후보에게 제안을 하자 박근혜 후보가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어요? 라면서 이런 지하에 잘라 말했다는 일화 유명하죠. 2012년 경선 캠프에서도 한 친박 핵심 의원이 경비, 즉 돈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가 박 후보로부터 단칼에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데 적어도 돈 없어서 선거를 못 치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양성, 음성, 이중구조로 돈이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완종 전 회장이 밝힌 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돈이 대선판에서 흘러갈 곳은 결국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결백을 주장하며 조직총괄본부에 소속된 인원 60만 명, 상근 직원 200여 명이라고 규모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만한 매머드급 인력을 움직이려면 막대한 돈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60만 명이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씩만 먹어도 30억 원이라는 계산이 바로 그것이죠. 성 전 회장 메모에 거명된 당시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에게도 의혹이 쏠립니다. 당시 직능에서만 약 100만 장의 임명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선대위 관계자들은요, 임명장 한 장당 1,500원이라고 치면 제작비만 15억 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15억 원, 이런 돈 다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결벽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걸, 돈을 쓰는 거, 요거를 거북해한 박근혜 당시 후보였다면 어디선가 다른 루트로 조달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 상식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이면에 다른 기사까지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 야당으로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여당의 대선 자금을 겨누고 있지만 불똥이 야당으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대선 자금 수사는 여야 간 핑퐁식 폭로전으로 이어지다가 검찰이 양측 곳간을 공평하게 털어내는 식으로 귀결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대선 캠프는 선거일 뒤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 비용을 항목별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을 선거 비용의 전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비슷할 겁니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때 기억하시죠? 2002년 대선 직후 여야가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 자금 액수가 전부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SK그룹의 분식회계 수사 중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고요.
10대 그룹이 낸 대선 자금 전체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차떼기로 돈을 받은 한나라당보다 규모는 훨씬 적었지만 당시 민주당도 3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5년 12월에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출입 기자단 오찬에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거둔 사실을 시인하면서 야당은 대선 자금 자체를 다 까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거두고 안 썼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이후 검찰의 칼끝은 여야 모두를 향했습니다. 이런 정황, 이런 배경,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대선 자금 수사로 번진다면 그 검찰의 칼끝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야를 동시에 겨눌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억 전달 때 동석 지목된 홍준표 최측근 오늘 소환이라는 제목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최측근 나모 씨를 오늘 소환 조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첫 소환자는 홍준표 지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그런 전망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앞에서 주요 신문 일면 머리끼다 소개해드릴 때 동아일보 기사 홍준표 지사에게 소환 통보가 갔고 이번 주 안에 홍 지사가 검찰에 불려갈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죠. 관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측근이라는 나모 씨, 나 씨는 2001년쯤부터 홍준표 지사의 보좌관으로 일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홍 지사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홍 지사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서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인물로 지목이 돼 왔습니다. 윤 씨는 당시 자신이 보는 앞에서 홍 지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서 나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지사 측근들이 윤 씨를 회유하려고 그러니까 이 돈이 오갔다는 증언을 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 윤모 씨, 윤 씨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 역시 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지사 측근들은 최근 윤 씨에게 돈을 홍 지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나? 캠프 살림에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죠. 더 적극적인 회유와 말맞추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진척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요. 동시에 검찰로서는 홍 지사 쪽의 증거인멸 우려를 증명할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관련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 그리고 도망갈 우려 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충족이 돼야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타당하겠지만은 이 중에 한 가지 의혹만 짙어도 사전 구속영장은 청구되죠. 수사팀은 이 나 씨를 불러서 윤 씨가 당대표 경선 기간에 의원 회관을 찾은 적이 있는지 금품 전달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사팀의 다음 일정 당연히 홍준표 지사를 소환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편 경남도청은 홍준표 지사가 어제 아침 실국장 티타임에서 거짓이 아무리 모여봐야 참이 되지 않는다. 조만간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모여봐야 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개정 내지는 개혁 논란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죠. 국민연금 여야 합의의 브레이크라는 제목입니다. 브레이크 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야가 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 결과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사전 공론화 없이 국민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론과 함께 국민연금 인상 합의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관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인두염이 쉬운 말로 목감기인가요?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야가 손을 댄 거 마음에 안 든다. 모르자. 이런 얘기겠죠.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간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대해서도요. 내년에 하루 100억 원씩 투입될 연금 재정보전금이 60억 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저평가했습니다. 깎아내린 거죠.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는 지금의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해서 구조개혁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야의 현재 분위기 어떨까요?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등 돌린 여야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맞물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 이틀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라는 실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등 애초부터 여야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라는 급한 불을 끄는데 상당한 공을 들여왔죠.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나머지 개혁 작업도 추동력을 잃기 때문이라는 걱정 탓이었을 겁니다. 물론 개혁을 성사시킬 경우 새누리당이 명실성부한 국정운영의 중심 세력이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겠죠. 이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지역 형평성 위배라는 부담까지 감수하며 야당이 요구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광주에 설립되는 아시아 문화 전당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죠. 이걸 통과시켜준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적연금 구조 자체를 정비해서 연금의 그 특성, 장점, 효용을 강화하자 이런 명분을 내세워 왔습니다.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합의하도록 설득하려면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노조를 의식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끝까지 고수하자 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적연금에 투입할 수 없다던 새누리당도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그러나 여야는 이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공론화 과정을 빠뜨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거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매달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에 쫓겨서 이거에 대한 공론화를 생략한 겁니다. 당장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쉽사리 가입자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따라서
아주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고 새누리당은 체근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더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효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카드를 내민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론화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개혁안의 원작자 격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전략적 선택과 이를 받아들인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놨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일보가 이면 기사에서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이 공무원연금 논란에 관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3조 퍼부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당초 공무원연금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역대 정권 대대로 이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안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85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총 재정 부담금은 무려 1654조 원입니다. 1654조. 합의안 이전에 비해서 줄긴 줄었습니다. 333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23조 원을 넘습니다. 매년 평균 23조 원 혈세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용하 안, 이른바 김용하 안이라고 불렸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했던 여당 안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김용하 안 이렇게 묶어서 불렀습니다. 이것보다도 재정 절감 면에서 한참 후퇴해 있습니다. 이 정부 기초 제시안을 적용하면 현 정부 임기 동안 부족한 공무원연금을 메우는데 재정 13조 8,959억 원가량이 소요되지만 최종 합의안으로 하면 이보다 5조 원가량 많은 18조 8,904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합의안이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 대해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국민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대상자도 정부 안보다 줄었습니다. 정부 기초 제시안은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고액 연봉자는 전액 삭감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빠졌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연금 인상액에 줄도록 하는 고령화 지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 정부, 청와대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구도를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놓고 태클을 걸었죠. 여와 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강론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던 시점이 내일입니다. 내일 본회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연금 개정이 좀 미진했다. 이런 청와대의 반응, 또 국민연금은 지금 왜 손을 대냐, 이런 반응, 이런 논란 속에서 과연 당사자인,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문제를 제기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픕니다. 자, 세계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입니다. 역시 야 지도부도 문재인 퇴진론 가세. 문재인 모든 것 바꿔 당 쇄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 전패 여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어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대표 퇴진론도 수그러들지 않아서입니다. 문 대표는 광주를 찾아 강도 높은 당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재보선 이후 어제 처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도부 인사끼리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켰죠. 문재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패배를 쓴 약으로 삼겠다며 사람, 제도, 정책, 당 운영 등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비노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은요, 친노 패권주의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 친노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문 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또 당에 친노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친노가 없느냐? 문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더니 취임 후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느냐?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 야권 분열에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문재인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그저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죠. 추미애 최고위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개인 인터뷰가 아닌 이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과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 글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광주 선거의 책임자 아니었냐? 무엇 끼고 성내는 꼴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당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원로그룹에서 나온 건데 정대철 상임고문,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문 대표라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대표 퇴진론을 거듭 주장한 뒤에 새정치연합이 맨날 개혁한다고 하는데 총선이나 대선에 희망이 없다고 보이면 큰 개혁이 필요하고 그 한 방법으로 신당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쪼개질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이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표는 광주 서구 경로당과 마을 회관 등을 돌면서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누구 탓을 하겠나.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왔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어서 당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부터 앞장서겠다면서 새 인물을 영입하고 유능한 경제정당, 책임 있는 안보정당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특히요, 친노니 비노니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친노, 이른바 친노라는 계파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었던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내밀한 내막을, 그 내밀한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딱 보면 알 정도로 이렇게 불거진 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친노라는 거, 실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실체가 좀 있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체 선언이라도 할 텐데, 막상 또 그러려고 찾아보면은 딱히 뭘 어떻게 할 게 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4.29 재보선 전패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은, 글쎄요, 이 친노 패권주의, 친노 프레임에 대한 논란이 당내에서 또 이처럼 급속도로 불거져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고, 신당론, 주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지대 신당 창당론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자, 이슈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갑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더 미룰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째 표류 중인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 6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셈이죠. 정의화 의장 어제 국회의장실로 찾아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그러니까 자리가 빈 지 거의 80일이 돼 가는 데 따른 여러 문제들, 특히 국민 불이익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서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겁니다.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후 야당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의혹을 더 따져봐야 한다, 수사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사 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공석은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후 어제로 80일째였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6일, 내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더군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어제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역사 앞에 반성 없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박범훈 사정영장 청구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요, 청와대에 재직할 때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서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범훈 전 수석 중앙대 총장도 지냈죠.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수석으로 일하던 2011년에서 2012년, 당연히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중앙대 수권사업인 본교와 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 인수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고요. 그 대가로 중앙대 재단을 운영하는 두산그룹 쪽에서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특혜 분양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박 전 수석이 군비와 시비 9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아서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 국악연수원을 짓고 청와대 근무가 끝난 직후 건물 일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묻소리에 몰래 증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악인이죠. 박범훈 전 수석 전 총장은요. 이 밖에도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우리은행과 중앙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교비로 들어와야 할 기부금 수십억 원을 재단으로 돌려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박용선 전 중앙대 이사장도 박범은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용선 전 이사장, 목을 쭉 내밀고 있는데 쳐주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흉흉한 이상한 얘기입니다. 상습 성추행 논란 전병욱 목사 경찰 조사 받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경찰이요, 상습 성추행 논란에도 목회 활동을 해온 전병욱 전 3.1교회 목사, 현재 홍대 세교회 목사라고 하는군요. 홍대 세교회라면 홍대 어디께 있을 테니까 우리 국민TV 사옥에서도 멀지 않겠군요. 이 홍대 세교회 목사 전 3.1교회 목사 전병욱 목사 얘기입니다. 조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상습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겁니다. 당초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피해자들이 전 목사를 신고하지 못한 데다 개신교단마저 징계를 포기하면서 진실규명과 처벌이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홍대 세교회 측이 진실규명을 요구한 교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도리어 전 목사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병욱 목사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 목사를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개신교단마저 딱히 문제 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 의혹, 이 논란,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죠. 그런데 홍대 세교회 측이 진실을 규명하면서 따지던 이 교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고발이 접수가 되면은 경찰은 그 고발의 근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명예가 진짜 훼손된 건지,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서 고발을 기각해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들 혼내주려다가 도리어 다시 전 목사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앞서 홍대 세교회, 황모 목사 등은요, 지난해 말 전병욱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3.1교회 교인 등 14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 전 목사가 악의적 비방에 할 말이 많았지만 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을 뒤로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3.1교회 측이 교인 감소 위기를 전 목사 공격으로 극복하려 한다며 악의적으로 허위를 담은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형법은요, 현행 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밝힌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죠. 즉 성추행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건 처리의 핵심 잣대가 되는 겁니다. 전병욱 목사 앞으로 수사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한다면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는 열심히 찾아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적 표현물 소지 등 금지, 헌재, 국보법 조항 합헌 결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적 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헌재는요, 수원지법이 제청한 국보법 제7조 5항 위헌 법률 심판, 그러니까 판사가 이 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좀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는 것이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가 국보법 제7조 1항과 3항,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두 건 모두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헌재는요, 국보법 제7조 1항이 금지한 이적 행위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그 동조 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전복 시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헌재는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역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이적 활동 목적으로 각종 표현물 제작 행위 등을 처벌하는 제7조 5항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내 노란 리본 달기 금지,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 안에서 이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교 구성원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죠. 이런 조치를, 이따위 조치를,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 얼굴 몰랐고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지만은 자기 친구들을 추모할 마음으로 노란 리본 달겠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다. 난센스 아닙니까?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죠. 인권위는 어제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에서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한 모임은 교육부의 조치 직후 청소년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죠. 이 진정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는요,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사건을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부 공문 내용 가운데 리본 달기 행위 자체를 금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 요거까지는 받아들여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고시를 합니까? 그러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됐죠. 황우여, 교육수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런 경고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구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한 곡지 보겠습니다. 단기 방학은 학원 가는 날?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짐작이 되시죠?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와 학생 휴식을 명분으로 올해 처음 이 단기 방학제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즐겨야 할 학생들은 오히려 입시 부담 등으로 학원에서 열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5월 5일 징검다리 연휴 아닙니까? 어제까지 해서요. 이 기간을 아예 단기 방학으로 지정을 한 모양입니다. 기사에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초등학교 3학년 김모군, 단기 방학으로 학교가 쉬었던 지난 1일 어머니의 친구 집에서 지내야 했답니다. 이 맞벌이를 하는 김군의 부모는 모두 출근을 해야 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씨는 아이가 오전에는 친구 집에서 오후에는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단기 방학이 아이와 함께 쉬라는 취지라지만 맞벌이 부부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딱히 갈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 학원으로 향하겠죠. 이모 씨, 학교의 돌봄 교실은 원래 다니던 학생들만 받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위험하게 도서관에 혼자 보낼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 결국 돈 들여서 학원에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단기 방학을 보내는 방법, 이건 경제력에 따라서도 달라졌다고 하는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이 단기 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아서 서양 역사로 배우는 미술 특강 등 수십만 원이 드는 체험학습 강의를 열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서울 구로구의 이모 씨는요, 아이가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기 방학을 보내는 방법도 경제력에 따라 다른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8면 한겨레 기획, 요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한겨레 신문이 이 자사의 그 사설하고 중앙일보의 사설을 나란히 실어서 독자들이 비교 분석, 대조 분석,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난입니다. 오늘의 논제는 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 소송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몇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란히 실린 칼럼은 한겨레 칼럼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 23면에 실린 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형 과연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이고요. 지난달 25일 역시 같은 날, 이틀 뒤가 아니고 같은 날이군요. 같은 날에 중앙일보에 실린 사설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걸 나란히 배치하고 이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그런 기획면입니다. 자, 한겨레 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형식상 별 문제는 없다고 한겨레도 분석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죠. 조희연 교육감이 섣부르게 의혹을 제기해 끌고 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당선 무효형을 내리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는 게 한겨레의 고민입니다. 당시 고승덕 후보는요, 조 교육감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조 교육감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색깔론을 제기했죠. 둘 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두 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고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만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낳았죠.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인지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정책 대결 성격이 강해지는 등 교육 자체 취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단초로 이 직선제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무리다, 이런 주장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당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교육감 자리를 날릴 정도의 사안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더불어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중앙일보의 사설 보겠습니다. 주로 직선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는 데다 선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준 선거 보전금 33억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거액을 쓰고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립했던 경상남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은 주장을 합니다. 이는 후보 난립에 따른 사표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고 역시 중앙일보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시도의회에서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것도 직선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선고의 유죄, 당선 무효형 판결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보수 언론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걸 단초로 이참에 직선제, 유권자가 직접 교육감을 뽑는 방식을 바꿔서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로 가든지 아니면 의회가 간선으로 뽑게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직선제를 하면 너무 가열이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빈발하니까 이게 제대로 고치자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해석인지 맥락이 닿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잘못했더라도 당선 무효하는 거, 교육감칙을 날리는 거 이게 합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고요. 역시 이걸 단초로 직선제 폐지 논란을 꺼내드는 건 아니다. 반대로 중앙일보는 이참에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가끔 봅니다. 저는 한겨레의 기획면.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5일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직 좀 서툰데요. 예, 점점 더 나아지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